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파트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처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들, 크롤링 해가지고, 프리 트레이닝 하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시켜서 결국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웠었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잘 지정을 해서 던져줘가지고 모델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태스크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여기에 예제를, 레퍼런스를 잘 던져줘서, 그리고 이 평가를, 이밸류에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터레이션 단계를 거치면 모델이 똑똑하게 반응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파인 튜닝이었죠. 파인 튜닝. 이제 파인 튜닝에서 이제 양자화 쪽, 그 가지치기 쪽 효율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방법들, 지식 중류나 뭐 이런 것도 봤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파인 튜닝을 전 시간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목차를 보시면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개념부터 해서 데이터 중심, 모델 중심 이런 것들 비교를 하고 정제하는 거, 그리고 품질, 데이터 커버리지, 데이터 퀀터티, 데이터 수집 및 주석, 이건 이제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고, 데이터 증강 및 학습 방법, 그리고 데이터 처리. 이제 데이터 증강 및 학습에서 좀 재밌는 게 데이터를 좀 뽑아내고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AI를 통해서 하면 모델 붕괴가 일어난다. 모델 콜랩션인가요? 모델 콜랩션이 일어난다. 그런데 반대로 모델 디스틸레이션이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부터 가겠습니다. 모델의 품질은 그 훈련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적의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많은 기업이 처음부터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AI의 성능을 어떻게 끝까지 뽑아낼 거냐, 차별화를 시킬 거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요구량이 이제 모델 자체도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작업도 복잡해지고 있고, 인력이나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단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역할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벨러, 데이터 제작자, 데이터 품질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전문화돼서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관련된 산업 형태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들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패브릭을 어떻게 해서 잘 만들어줄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로 우리만의 데이터셋을 커스텀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수집을 하고 필요 데이터를 정의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품질의, 어떤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건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도 이제 PRD를 만들어서 요건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전문화가 되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이걸 누가 담당할 건지, 어떻게 담당할 건지, 어디에 넣을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넣을 건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활용을 하면서, 이게 그 비즈니스 쪽에 적용이 돼서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까지 이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더 중요하냐, 모델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모델 중심의 AI는, 모델 센트릭 AI는 모델 자체의 아키텍처, 크기, 훈련 기법을 개선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제 이미지넷 대회가 이제 매년 있었고, 거기에서 뭐 알렉스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딥러닝에 크게 발전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아키텍처를 변경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실험을 했던 거고, 모델은 이제 동일한 모델로,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더 모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델이 많이 방법들로 많이 개발이 되어 왔고, 이제는 조금 더 데이터 중심의 AI, 데이터 센트릭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기법을 개선하고 고품질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거냐라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고요. 앤드류 웅이 이제 데이터 중심의 AI 대회를 개최를 했고, 데이터 콤프라고 하네요. 그 동일 모델 데이터셋 최적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모델과 데이터 모두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것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여기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데이터 품질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리마라는 거 해봤잖아요. 약 1000개 정도의 그런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졌는데, 라마 65B 모델을 이걸로 1000개 정도의 좀 신중하게 구성한 데이터 프롬프트로 응답 인스트럭터 셋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학습을 했더니 GPT-4와 비슷하거나 더 선호되는 답변을 생성했다. 43% 확률로.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제가 적어서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런 작은 데이터셋이 똑똑하게 작용을 할 때 모델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셋이 작을수록 모델이 좀 더 이제 좋은 모델일수록 이게 잘 학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데이터셋 자체가 엄청 잘 구성이 돼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깰 수가 있다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YI 모델은 뭐 1만 개의 신중 설계 명령어가 수십만 개의 노이즈 명령어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걸 검증을 했었고, 이제 라마 3 같은 경우는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는 오류라든지 불일치에 조금 더 약하다. 그래서 미묘한 규칙을 조금 더 적용을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다릅니다. 그래서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것도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고품질 데이터는 사용자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돕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모델 수행 작업과 이 데이터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뭐 현대 법률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19세기 법률 데이터, 엉뚱한 데이터를 넣으면은 좀 답변을 이상하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구 사항과의 그런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는 결국 연결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3일 전에 옵시디안에 대한 자료를 올렸어요. 지금도 이것도 이제 옵시디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옵시디안이 좋은 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고, 여기에 써있는 노트하고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여기 썼던 노트로 다시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야 데이터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연결성이 좋아야 된다. 품질 쪽. 그래서 사용자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돕는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석이 특히나 잘 요구가 되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주석은 사실성, 창의성, 간결성 등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정확한 거 그 이상으로 이거 사실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고, 자,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으면 더 좋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껴있지 않고 딱 정확하게 그걸 짚어서 스나이퍼처럼 모델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 예제 간, 주석 간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석 지침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올바른 형식, 모델이 기대하는 형식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불필요한 태그, 공백, 대문자 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얘한테 작성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NADN에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크다운이 아니면 야물 방식으로, 야물도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야물이나 마크다운에서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네, 책 내용 중에 네, 우리 이번 챕터에서 마크다운이나 HTML 형식을 제외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게요.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 만들 때 네. 그 필요 없는 형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HTML에 당연하게 제거를 하는 건데 보니까 마크다운도 이제 언급이 돼 있는 거 보고 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사실 좀. 마크다운 한번 검색. 이게 여기 말씀하신 뭔가 맞아요 맞아요. 데이터 브릭스가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걸 한 개만 제외하니까 성능이 20% 올라갔다. 향상됐다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저도 사실은 마크다운으로 이제 프롬프트에 넣고 있어. 이거 보면 예. 마크다운에서 강조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헤더 만드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넣고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되나? 아 근데 이게 하는 게 훨씬 더 구분이 되면서 명확하게 어디에 강조하고 뭐 이런 게 하면서 잘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아마 마크다운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구분자를 고차원으로 줄여주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HTML은 좀 이해는 되거든요. 이건 그렇죠. 좀 쓸데없는 태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예. 근데 마크다운 언급되는 거 보면서 어,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또 하여튼 또 뭔가 마크다운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 넣을 때 이모지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모지 같은 거 그냥 다 제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진짜 아, 마크다운만 남기고. 예. 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아, 마크다운 중에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참고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네네. 햅틱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걸 제거한다는 거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음, 예. 네. 좀 더 거품을 빼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규정을 그러니까 충분히 고유해야 되고 중복 데이터는 편향, 오염을 유발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LLM을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게 사람이 일하는 거랑 너무 똑같다. 왜냐면 예, 저도 이제 전략이나 이쪽으로 매번 하고 보고서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미씨라는 표현을 진짜 지긋지긋하게 들었거든요. 이게 중복되지 않고 고유하게 빠지는 거 없이 쓰는 게 이제 미시거든요. 그런데 에이전트도 결국은 이렇게 충분히 고유하면서 규정을 준수하고 일관성 이거 빠지는 거 없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미시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컴플라이언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6가지 특성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모델 중심까지 했고, 이제 모델 중심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좋다라는 데이터 품질을 먼저 봤었고요. 그러면 데이터의 정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데이터의 역할은 적절한 데이터는 모델을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더 긴 문맥도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낮은 품질의 데이터는 할루시네이션을 유발하고요. 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가 꼈다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는 모델 학습 방식과 활용 가능한 리소스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데이터 구축자와 개발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별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면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킬지를 고민을 미리 시작하고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큐레이션 고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까 훈련 방식별로 밑에 보겠습니다.
자기 지도 학습이 있어요. 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있는데, 슈퍼바이즈드는 사실은 요 밑에 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바닐라 슈퍼바이즈드를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나는 오늘 학교에라고 했을 때 다음번을 마스킹을 주게 되면은 갔다 이렇게 돼서, 이 마스킹을 주기 전에 요거를 이제 설명 변수, 요거를 종속 변수로 해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마스킹을 해가지고 복원하는 요런 테스트를 하는 게 자기 지도 학습법이고요. 지시 기반의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할 때 많이 다뤘었죠.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쪽에서는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거는 지시문과 응답문이 있습니다. 알파카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개 데이터로 라마를 학습시켜서 알파카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시문하고 응답문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서울의 날씨를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LLM SQL 만드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 지시문과 응답문, 지시문을 이렇게 자연어로 하면 응답문은 SQL 답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SQL을 잘 짤 수 있는 LLM을 만들어 줬었죠. 이게 바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입니다. 자, 선호도 기반의 파인 튜닝은 지시문, 승리응답, 패배응답,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만으로는 이걸 좀 인간이 관여해가지고 자동화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관여해서 이걸 개선을 해준 휴먼 피드백이 들어간 모델로 해가지고 GPT가 오픈 AI가 남아공에 몇만 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이걸 했다 그러는데, 그걸 데이터 품질을 고르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선호도에 대한 미세 조정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고르게끔 하니까요. 이거는 2장에서 나왔던 건데, 승리 응답과 이제 패배 응답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여러 개들 중에서 고르는 것 중에 제일 나은 거 뭐야? 제일 안 좋은 거 뭐야? 이렇게 고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요런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셋으로 해서 요거를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보상 모델인데, 보상 모델은 이제 강화학습으로 갈 때 이제 이런 거를 주로 하겠죠. 자, 지시문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줘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AI 학습 모델입니다. 이거는 0.9의 점수를 주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줘. 나는 사람이다. 이건 0.2를 주고. 그런데 이 보상 모델을 위한 이런 데이터 방식은 이 0.9와 0.2의 이 지수에 대한 기준이 뭐가 될 거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통계 방식을 도입해서 이 점수를 매길 거냐.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코릴레이션을 매길 거냐. 그럼 거리도 기반으로 어떻게 매길 거냐. TDPI, 그거 뭐죠? 예,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매길 거냐. 예, 다양한 방식의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자체를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도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아까 고품질 데이터에 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 책정을 해줘야 이런 리워드 모델 트레이닝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중간중간에 좀 질문 있으면은 해주셔도 되고. 자, 복잡한 모델 학습의 어려움이라고 해가지고 고품질 데이터 라벨링 자체가 어렵지만 특히 복잡한 행동시 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해를 해줘야 된다. 제가 아까 프롬프트 얘기할 때 태스크를 쪼개가지고 잘 시키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나온 논문이 이제 COT에 대한 논문이 있고, COT를 도입해가지고 처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5원 모델이 나오면서 오픈 AI가 COT에 대해서 되게 화두를 띄웠었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인퍼런스라고 그러죠. 인퍼런스를 이런 방식으로 쪼개가지고 주게 되면은 이게 잘 인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핫해졌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질소에 끓는 점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리스폰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단수 응답인 거고, COT
질문은 이런 게 있죠. 추론하여 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원래 사과는 몇 개가 있었는데 점심으로 몇 개 사용했고 6개 추가로 구매했다. 현재 사과는 몇 개가 남아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 자체를 아예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리스폰스를 이렇게 1, 2, 3, 4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답변을 해라.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데이터셋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일반 질문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쪼개가지고 만들고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지시 데이터셋보다는 희귀하고 요거는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모델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정제, 큐레이션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큐레이션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데이터의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툴 유즈는 도구 활용 능력이 이제 예제 학습을 통해서 향상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AI의 효율성 차이. 인간에게 효율적인 방식이 AI한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인간 주석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시뮬레이션 합성 기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약간 설명이 모호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퍼블리시티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한 번만 물어보고 갈까? 요걸로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예, 일단은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좀 이따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일턴, 다중턴 데이터인데요. 단일턴은 그냥 개별 지시 응답에 유용하고 제가 아까 프롬프트 할 때 다중턴 이제 이터레이션을 자주 할수록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것 자체가 모델에서 이걸 이터레이션을 돌리도록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데이터셋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위쪽에 툴유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변해줘. 이 위쪽에 인스트럭션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이런 식으로 줬을 때 답변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 줬잖아요. 그럼 툴유즈도 그런 식으로 문답을 좀 구성을 해주겠죠. 다중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들은 다중턴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라고 좀 명확하게 구성을 해줘서 자격 해결 방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도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레그에서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던져졌을 때 이거를 리트리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프롬프트를 쪼개줘가지고 프롬프트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다중턴으로 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자체를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다중턴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데이터 큐레이션의 이제 양면성에 대한 부분인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새로운 행동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기존 데이터를 또 제거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이제 망각시키는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챗봇이 오만하게 행동하면 관련된 데이터를 제거하면서 사용 검증만 수행하는 새 예제를 또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더 개선을 해줄 수가 있고 예, 혹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퀄리티는 먼저 다뤘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나가고요. 데이터셋 구축의 세 가지 핵심 기준인데 자, 모델을 요리에 비유한다면은 데이터는 잘 준비된 재료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재료를 신선하게 이렇게 데이터셋의 품질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자, 이렇게 품질에 신경을 써줬으면 데이터 커버리지 재료의 비율 이제 레시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탕 과다, 과소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데이터 양, 필요한 데이터의 총량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뒤쪽에서 품질, 커버리지, 퀀티티 이렇게 해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품질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커버리지 쪽에 가시면 자, 핵심은
훈련 데이터는 모델이 해결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충분히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미시에서 빠지는 것도 없지만 누락되어야 되는 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 답변을 잘 할 수 있다. 자, 데이터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고요. 네, 자,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을 하면서 상세하고 간결한 지침, 철자 오류, 다국어들을 반영을 해야지 모델의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마다 다양성,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얼마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구성을 해줄 거냐, 요거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셋을 구성할 때도 PRD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번역 도구 같은 경우는 주제 라든지 문장 길이, 스타일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언어의 다양성은 불필요하다. 뭐 이렇다고 하고요. 자, 범용 어플리케이션, 챗봇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제와 말하기의 패턴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뭐 논문이 있었다고 하고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질적인 데이터를 좀 너무 많이 추가할 때는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창의적으로 데이터셋을 막 구성을 한다거나 관련성이 좀 없는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환각도 일어나고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딱 그 데이터가 좀 다양하게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 목적성이 맞는 데이터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메인들, 일반 지식, 수학 코딩, 다국어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전 훈련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고 미세 조정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고 선호도 미세 조정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을 때 자, 영어에 대한 정리를 하는 이런 모델이 잘 만들어지더라, 이런 예제를 책에서 들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전 훈련 사전 훈련과 사전 미세 조정 시에 수학, 논리, 코딩의 비중을 조금 높여가지고 모델 자체를 학습을 시켰었고, 그래서 모델 자체의 논리 추론 능력 자체를 강화하는 효과가 일어났고, 선호도를 미세 조정할 때 코드하고 수학 비중을 좀 감소시켜서 실제 사용자가 선호도,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좀 더 유저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잘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그 유저한테 선호도 미세 조정은 답변에 따라서 좀 이게 기계가 답변해준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걸러내주는 이런 게 있었죠. 있을까요? 예, 어쨌든 위에 있었는데, 네, 이런 거. 어쨌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위쪽에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과 품질의 영향도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고품질, 다양성 높은 데이터셋으로 훈련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을 비교한 거고, 여기는 이제 고품질과 다양성이 부족한 거, 여기는 낮은 품질과 다양성이 많은 거. 물론 다양성은 부족해도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서 잘 정돈된 데이터면은 얘보다는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데 데이터 품질이 좋으면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누락 없이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성능이 더 좋아져. 이거를 이제 보여준 7B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 커버리지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건 누락 없이 다양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까 데이터 품질할 때 데이터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데이터를 넣어도 돼요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좀 여기서 다뤄보는 거죠.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그냥 무조건 좋은 데이터 조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조금만 넣어도 데이터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양보다는 품질이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한 개 예제로 학습이 가능하다, 아니면 100만 개 활용 사례가 있는 걸로 했을 때 당연히 100만 개의 예제를 들었을 때가 훨씬 더 답변을 잘하겠죠. 자, 파인 튜닝의 데이터량, 그리고 기본 모델의 훈련 데이터량,
이렇게 봤을 때 기본 모델 자체가 데이터량이 훨씬 많고, 이 기본 모델을 학습하는 요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하는 과정에서 얘의 추론 영향 자체가 올라간다. 얘는 조금 더 날카롭게 맞추도록 모델을 해주는 거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모델을 이렇게 데이터 양이 많은 이유는 이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자체가 얘가 조금 더 추론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고, 그때는 이제 조금 정렬이 안 된 데이터라도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화의 문제, 오시피케이션의 문제인데, 사전 훈련된 데이터 모델 가중치가 아예 굳어버려서 파인튜닝 모델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모델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데이터량도 이만큼이라서 모델에 남은 용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양을 좀 정해놓고, 아니면 조금 더 큰 모델을 쓰고서 처음부터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뭐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공간을 남겨둬서 데이터를 파인튜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인튜닝 기법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모델 적합성은, 복잡성은 단순한 작업보다 복잡한 작업, 아까 COT로 분류해줘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일수록 조금 더 데이터량은 많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기본 모델의 성능이 좋을수록 필요한 예제의 수는 조금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모델의 성능이 좋으면 약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2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의 성능이 안 좋을수록 조금 더 얘가 민감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딱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되게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방향만 딱 던져주면은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짝짝짝 쪼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 모델이 성능이 좋으면 예제수가 좀 적고 데이터량이 적어도 얘가 잘하더라 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요 AI, 오픈 AI에서 파인튜닝 가이드 결과를 했을 때 데이터량이 적어도 더 좋은 모델에서는 성능이 우수하더라라는 거고, 데이터량이 많으면 조금 작은 모델에서도 요게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 결국 데이터는 모델이 먹는 주식이죠. 밥이죠. 그러니까 밥이 좋으면 조금 비리비리한 애들도 얘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오픈 AI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런데 데이터 량에 비해서 또 모델이 너무 작은 모델을 쓰면 이런 경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를 잘 조율을 해서 모델의 양과 데이터의 크기를 잘 조율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데이터가 작으면 좋은 모델 써라, 그리고 페프트 써라 라는 거고, 데이터가 많으면 작은 모델을 좀 써도 되고 그 SFT 써도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갈게요. 그 데이터 학습시켰고 이터레이션이 아무리 많아져도 어느 정도 성능이 이렇게 향상되다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은 좀 이거를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는 걸 이렇게 보이는데, 모델이 조금 더 좋으면 이런 것들이 성능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선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쓰면, 더 큰 모델을 쓰면은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수집과 거의 다 왔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주석에 대한 부분이고, 데이터 품질과 다양성을 갖춘 충분히 큰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주석들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셋 구축 과정을 예시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기본 데이터셋을 탐색하고 선택했을 때 더 많았고, 요거를 저품질 데이터 지시문을 제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거품들을 여기서 하나씩 빼면서 응답도 분류를 해주고, 여기에 주석을 수동으로 매겨주고, 지시문 템플릿을 생성을 해주고, AI에 합성을 해서 조금 이거를 다시 늘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개선한 다음에 늘려줘서 합성 지시문을 수동 주석으로 달아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더 복잡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모델들을 구성을 하는 그래야 된다. 이게 처음에 취합했던 거에서는 개선을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아규멘테이션 해가지고 늘려준 거죠. 그래서
공개 데이터셋의 리소스들은 어디서 구하냐? 허깅페이스에서 구할 수 있고, 캐글, 구글에서 데이터셋 서치, 데이터.gov 뭐 이런 곳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UCI도 뭐 데이터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주석 작업의 어려움. 주석 자체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이 개발이 어려워서 이게 지금 이제 MCP나 이런 게 도입되고 있잖아요. 이 커서 AI인데 이 커서 AI도 앞으로는 이런 커서 AI 같은데도 여기 룰 있잖아요. 이 룰을 얼마나 잘 세팅해가지고 잘 만들어두고 이런 룰들을 커서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옵시디언을 써서 이거를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것들도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나만의 룰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주고 구성해주고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을 구성해주는 이런 과정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준 것들이 데이터셋을 잘 구성해서 이게 자기만의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붙여준 것들이 이제 어떻게 증강을 하고 합성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레그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레그는 이제 리트리벌, 요즘에 이제 핫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관련된 데이터로 잘 찾아와서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문서에서 다 이거를 참조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진짜 사용자의 쿼리에 던진 것과 비슷한 상위 몇 개만 찾아와서 이거를 리스트를 다시 정렬해 가지고 이거를 모델에 넣어주는 이런, 그래서 답변을 딱 맞는 걸 찾아주는 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러잖아요. Generation은 LLM이 해주겠죠. Retrieval은 벡터 스토어가 해주겠죠. 이거를 아규멘테이션을 해주는 것도 이 레그라는 이 시스템 자체에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멘테이션은 데이터를 증강해가지고 우리가 딱 피팅하게 맞는 데이터를 더 늘리는 과정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그 이미지 같은 것도 이거를 사진을 몇 개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AI 스캐너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사진을 몇 개를 찍어요. 한 뭐 10개, 20개 이렇게 찍으면 얘를 조금씩 돌리고 얘를 뭐 각도를 바꾸고 색깔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개의 데이터를 얘와 관련된 걸 생성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아규멘테이션 단계를 거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얘를 거친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걸 뭐 10개만 찍었어도 실제로는 수백 개의 데이터가 얘에 대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각도를 생기든 빛번짐이 나든 뭐 이렇게 얘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한국 양궁도 그렇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막 훈련할 때 막 시끄러운 환경에서 훈련도 하고 북도 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증강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데이터 신시스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특히 불균형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많겠죠. 불균형 데이터 보완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언더 샘플링, 뭐 오버 샘플링, 스모트, 특히 스모트 같은 게 소수 데이터, 종속 데이터가 이제 몇 개밖에 없어요. 타겟 데이터가 몇 개밖에 없어서 이게 한 1%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그걸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오버 샘플링을 시켜줘서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신시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합성시켜주는 게 데이터 양도 증가시켜주고 데이터의 범위도 확장시켜주고 품질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뭐 이런 지식 중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AI 기반의 데이터가 합성이 돼서 만드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데이터 합성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책을 쭉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역방향 인스트럭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긴 텍스트는 파인 튜닝을 해서 긴 청크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을 해줘서 긴 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라마3에서 코드 데이터를 합성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근데 요거와 반대로
AI 데이터의 한계가 나오거든요.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피상적인 모방이라든지 데이터의 붕괴, 특히 데이터의 붕괴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쪽에 이제 질문을 물어가지고 이런 문서를 하나 더 뽑아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모델 붕괴에 대한 논문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붕괴 원인들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또 지식 중류 같은 거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데이터를 만들어주더라도 정말 좋은 데이터를 붕괴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줘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데이터 처리 단계, 검사 단계, 이제 이거를 피팅하면서 검증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데이터셋 구축은 모델이 학습해야 될 과정을, 동작을 먼저 고려하고 이를 반영해서 정말 최적화된 데이터셋, 특히 모델 설계 단계까지 고려한 데이터셋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사용 단계와 훈련 단계에 따라서 다르고, 품질, 범위, 양에 따라서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다양성을 증가시켜줘야 되고, 이런 게 전제가 됐다면 양도 늘려가지고 이걸 이제 학습 단계에 따라서 그 목적성에 맞는 데이터를 잘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증 자동화라든지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9에서는 이제 추론을 최적화하는 방법, 이제 지연이라든지 비용 절감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학습을 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이 책, 저도 그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특정 도메인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뇌피셜로 그 적은 모델을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MOE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믹스처 오브 익스퍼티. 그러려면 이게 익스퍼티한테 먼저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익스퍼티한테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적은 모델로 얘가 지금 하는 질문이 이 분야구나. 얘가 하는 질문이 지금 이 분야구나. 이렇게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익스퍼티한테 던져서 답변을 얻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제 답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 네네. 들립니다. 네. 사실 이제 MOE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이거 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델을 설계하는 관점의 개념이고, 그걸 위해 MOE나 이런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그러니까 바로 써먹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학습하는 거보다는 데이터셋을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그 특정 목적성에 맞는 학습을, 그 작은 모델들의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서 그런 모델들의 다 학습을 하고 레그를 잘 구성을 해줘서 그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런 건 라우터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랭체인으로 라우터를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레그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레그 방식은 근데 시간이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쵸. 라우터 MOE보다는 딜레이가 예, 있죠. 만약에 좀 시간이 크리티컬 하면 결국 이제 라우터 모델까지 학습시켜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지금 주식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이 있고 펀더멘탈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지금 펀더멘탈 분석이다. 그러면은 A 시스템의 펀더멘탈의 학습이 잘 돼 있는
그걸로 가고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 쪽으로 보내서 그거를 내가 다시 하나로 조합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려면 먼저 앞에다가 적은 모델로서 얘는 지금 질문을 펀더멘탈 쪽으로 보내야 된다. 기술적 분석 쪽으로 보내야 된다. 라우터를 그 앞에다가 적은 모델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아, 네. 그렇게 가능하고요. 저 크로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 있잖아요. 얘는 그 디테일하게 워크플로우로 구성해주지 않아도 모델 자체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 모델이 있고 매니저 모델을 똑똑한 걸 붙여주면 얘가 알아서 그 롤에 따라서 어레인지를 해줘요, 업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 다음은 뭘로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 다음에 그걸 다시 종합해서 판단해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거기다 또 QA 에이전트를 붙여서 품질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답변으로 받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도 있고 그냥 랭그래프에다가 툴만 등록해도 알아서 이제 툴 디스크립션 보고 툴을 호출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제 실행한 후에 그걸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그게 사실 제일 심플한 방법이죠. 맞아요. 하고 랭그래프가 더 좋은 게, 저, 크루 AI는 이게 LLM이 환각이라든지 그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 때문에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막 이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랭그래프는 이거 구성해준 워크플로우대로 흘러가고, 특정 수준 이상으로 갔을 때만 이게 판단돼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랭그래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대형 모델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앞에다가 적은 모델로서 라우터를 만들 수 있겠냐? 그것도 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인텐션 혹은 라우터를 해주는 모델을 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질문이 막 섞여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 개의 툴을 동시에 써야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여러 번 예를 들어 질문 안에 딱 떨어지게 영어냐 수학이냐 과학이냐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 질문을 해결하려면 여러 영어 수학 과학을 한 번에 다 검토해보고 답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작은 모델로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네, 대신 이제 맞아요. 란그래프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질문을 해결한다는 그 에이전트가 해결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툴들을 영어, 수학, 과학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스테이터스 관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서 취합해서 이제 그 리턴하는 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팀장을 조금 이제 경험이 적은 사람을 붙여도 되느냐,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경험이 낮더라도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할게요. 그런 게 잘 짜여져 있고, 사전 데이터셋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프로세스가 잘 잡혀 있고, 이렇게 데이터도 많고 그런 것도 많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제대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뭐 툴도 못 불러오고, 그러니까 모델도 낮은 걸 쓰면은 툴 자체도 못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라우터 기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능하면은 매니저 모델은 조금 똑똑한 애를 시켜야 이게 잘 응용해가지고 잘 보내고 하지 않나라고. 그 또 한 가지 질문이 그 우리가 지금 보면 허깅 페이스에 보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들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이거를 다시 학습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이거는 다시 학습할 수가 내가 이거를 재이용할 수가 없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시는 분. 안 된다고 써 있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모든 모델은 내가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든 모델은 다 그거를 제가 가져다가 양자화하거나 증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그 근데 문제는 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가중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데이터까지 공개를 해야 그러니까 그 모델이 학습한 방식의 동일한 형식으로 학습을 해야 학습이 되는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데이터도 같이 공개하고 이제 모델의 가중치까지 다 공개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있겠죠? 뭐 그냥 로딩해서 학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하면 못하는 거고.
저는 사실 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허깅 페이스의 가중치가 공개가 안 됐다라는 게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음. 메모리에 이제 올릴 때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클로즈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돌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PI로만 호출해야 된다거나. 근데 호깅 페이스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되는 건가? 되는 거밖에 안 써봐서 모르겠네. 안 되는 거.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 안 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으니까. 근데 라마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니까 그걸로 학습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말이 맞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잘 나가는 모델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다시 뭐 PEFT 방식으로 즉 다시 학습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올리면 그거는 누구 게 되는 건가? 누구 거도 아니죠. 뭐 오픈 소스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 상업 용도로 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뭐 젠마나 라마 이런 걸로 돈 버는 거로 유료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던가요? 아 아니다. 있기도 하는구나. LG가 예전에 네. 라마 기반으로 학생 그 상업적 용도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막아놓긴 했구나. 어.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 품 써가지고 뭐 누회사긴 한데 그 돈 들여가지고 데이터 만들어서 학습시켜서 올린 거니까 기본적으로 MIT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상업적으로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거 쓰시면 사실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젬마나 라마 이런 다 할 수 있다. 근데 젠마로 한번 해보면은 되게 성능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게 이제 12B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해도 물론 그 로라 같은 거 쓰면은 좀 그렇게 많은 리소스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양자화 시킨 다음에 하려면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27B도 한 18기가 정도 메모리 먹던데 로라는 이제 거기에 뭐 10분의 1도 안 쓸 수 있으니까 24기가짜리 메모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데이터 만드는 게 다음번에 우리 그 저기 LLM 스크래치부터 만드는 LLM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거 그 책에 보니까 학습시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어 보였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거. 네, 그 책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10시 10분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좀 이따 봬요.